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봄마다 찾아오는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법으로 도시 농업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준영 서울시 의원은 살수차나 공기청정기 보급 같은 기존의 대책보다 도시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봄철마다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서울시는 도시농업이라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식물은 잎의 기공으로 숨을 쉬면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가스를 흡수하고 잎에 있는 털과 왁스층에는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달라붙게 해 없애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살수차 운영이나 공기청정기 보급 같은 미시적인 미세먼지 대책보단 도시 텃밭이라는 보다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살수차를 돌리려면 경유나 석유를 해야 되고요. 전기도 마찬가지로 석탄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안은 도시농업, 친환경 도시농업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좀 과감하게 전체를 보고 미래를 보는 도시농업에 투자가 필요하다. 또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작물을 심기 때문에 어떤 미세먼지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제공하는 효과를 주고요. 지하에서 잘 자는 버섯, 그다음에 미래 식량인 거저리, 군뱅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심 속에서 텃밭을 위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긴 어려운 만큼 옥상 텃밭을 최대한 확대해 서울을 농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모든 옥상에는 반드시 3분의 1은 태양광이 들어서 나머지는 텃밭을 만들 수가 있죠. 아니면 정원을 만들 수가 있죠. 농업의 수도는 서울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옥상농원 시범단지 등을 확대할 예정이며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마포구에는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 조성된 친환경 놀이터가 지난 11일 시민에게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기덕 서울시 의원은 친환경 기술을 놀이터에 접목한 첫 시도인 만큼 월드컵 평화공원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붙은 솔방울 모양의 지붕 솔라파인. 실시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동시에 따뜻한 온열 의자와 스마트폰 충전, 미세먼지 감지 등으로 똑똑한 쉼터 역할을 해냅니다. 패널만 우뚝 서 있던 다른 한켠엔 새로운 식물과 다양한 모양의 벤치도 마련됐습니다. 마포구 서울에너지 드림센터에 조성된 친환경 놀이터가 11일 처음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서울이 에너지를 쓰는 공간만이 아니라 생산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인데요. 생활 속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에너지 드림센터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서울의 기후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등을 배우는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외 마당에 조성된 쉼터는 현재 1단계까지만 완성됐지만 지구 언덕과 그림자 마당 등이 놀이터 곳곳을 채워나갈 예정. 친환경 기술을 놀이터에 접목한 첫 시도인 만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생산하는 도시가 되자 이런 취지에 맞는 대표적인 시설물입니다. 월드컵 공원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놀이터는 단계적으로 꾸며지며 오는 2020년이면 완공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이 열린 건데요. 1일 어린이 시의원이 된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체험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부터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 관심 분야에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오갑니다. 우리나라가 학생 자살률 1위이며 저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받는 학생이 없었으면 10명의 후보 중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문화를 발표한 남궁지우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청소년 의회교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의사결정, 입법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실이 열렸습니다. 민주주의 체험학습이 여러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이어서 진행된 조례안 처리 시간. 10명의 어린이 시의원들은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뜨거운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전화나 메시지, 알람 등으로 수업 분위기를 흐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방해받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수업의 흐름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별로 궁금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통해 직접 표결을 붙인 결과 조례안은 재석 의원 76명 중 찬성 28명, 반대 44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경험한 어린이들은 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관내 청소년 1000여 명을 만날 예정인 의회 교실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배제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신 의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 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는 공식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고 또 위 계획과 연계해 마련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을 조회했다며 이는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를 분석 평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의회를 신여화하겠다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장은 현재 작성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 조치에는 의회 목소리가 꼭 담기기를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 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한 44명의 서울시 의원들은 문화, 학술, 경제 등의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를 언급하며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남북특위는 20인 이내 의원으로 구성되면 활동기간은 6개월입니다. 서울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시립병원 팀장으로부터 병원 탈출 결핵 환자 지하철 탑승 사고와 관련해 긴급 업무 보고를 받고 노숙인 환자가 병원을 무단 이탈했을 시의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 매뉴얼 부재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메르스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이 적절했지만 평시에 대한 준비 태세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노숙인 환자들이 알코올 중독 등 정신과적 문제와 결핵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결핵 전문 병원인 서울시 서북병원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기관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 이른바 의료 관광객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가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세계 속의 넘버원 코리아에 발맞춰서 코리아 닥터 원더풀 열풍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의료관광업은 세계 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인데요. 의료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는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매년 서울시가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계획을 통해 서울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왔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어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나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데요. 조례안에는 5년마다 서울시장이
의료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 방안과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와 정보 부족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의료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나요? 네.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나 치료,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동반자가 의료 서비스와 병행해서 이 관광을 하는 것을 의료관광이라고 말하는데요. 서울의 국제의료관광 사업의 규모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외국인 환자는 20만 명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경기도의 7배, 인천과 부산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였죠. 조금 더 세부적인 통계를 보자면요. 2009년 미국인 의료 관광객은 9,300여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3,700여 명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죠. 한국인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겠다고 현해탄을 건너온 일본인 의료 관광객도 5,500여 명에서 23,3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눈에 띄는 성장폭을 보이는 나라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2009년에는 1,000여 명에 불과했던 러시아 의료 관광객 수가 지난해에는 13,300여 명으로 거의 10배가 증가했는데요.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워 쉽게 출입국이 가능해 한국의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세계적인 관광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서울에서 다른 즐길거리도 경험하며 많은 추억을 쌓고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 셈이죠. 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심장질환 치료의 경우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고 5년간 암 생존율 또한 의료기술의 새로운 종주국이라 불릴 만큼 미국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의 문화와 예술뿐 아니라 의료관광업 또한 서울의 미래 관광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에 힘입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가능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